네, 안녕하세요. 주식은 역시 기리기리세 기리십니다. 안녕하세요, 기리분들. 자, 이번 주는 중요한 이벤트가 가득가득합니다. 그리고 오늘 대구 같은 경우는 비가 좀 추적추적 내리고 있는데, 그래서 그런지 오늘 기분이 뭔가 좀 노곤하고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어쨌든 기리분들, 빗길 또 운전하신다면 조심하시고 퇴근길도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같이 공부하시죠. 렛츠 기리!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는 중요 이벤트가 가득. 일단 공모주 체크해야겠죠. 내일 LS 머티리얼즈 옵니다. 드디어 옵니다. 그리고 수요일에는 블루엠텍이 상장하니까 이 두 친구 매도하는 거 절대 잊지 마시고요. 그리고 매도 전략은 말씀드렸다시피 이제는 다시 시초가 매도가 유리한 상황입니다. 다만 조금 욕심이 있다. 그렇다면 LS 머티리얼즈 같은 경우에는 에코프로 머티처럼 추가 상승이 나올 가능성이 한 1% 정도는 더 높기 때문에 살짝 더 째려볼 필요는 있을 듯 하네요. 하는 길이, 그러면 넌 어떻게 매도할 거야? 그거는 뭐 당연히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당연히 시초가 매도를 할 거고, 만약에 시초가에서 예상치 못한 되게 낮은 금액을 줘요. 그러니까 뭐 커피값 이 정도밖에 안 주거나, 혹은 뭐 만약에 손실까지 준다. 그렇다면 그냥 조금 더 들고 가보는 전략도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어느 정도의 수익만 주면은 바로 매도하도록 할게요. 그리고 다른 이벤트는 뭐가 있나? CPI, PPI, FOMC, 선물 옵션 만기일, 미국 선물 옵션 만기일, 일주일에 이 5개 중에 하나만 있더라도 이번 주는 변동성이 클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데, 그런데 무려 5개나 몰려 있으니까 충분히 하루아침에 뭐 1% 빠졌다가 하루아침에 뭐 1% 올랐다가 이렇게 움직이는 건 뭐 당연한 상황이다 라고도 볼 수 있겠죠. 큰 변동성이 올 가능성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생각하면서 한번 대응을 해봐야 될 듯 합니다. 한 장의 사진으로 인해 급등했던 대상홀딩스 후 왼쪽의 차트를 보시면은 아마 깜짝 놀라실 겁니다. 도대체 이게 뭐냐 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죠. 그런데 결국 이렇게 10배 가까이 오르던 대상홀딩스 후 오너가에서 차익 실현에 나섰다고 하네요. 그래서 임 명예회장은 이번에 매각해서 20억을 차익 실현했다고 하며, 그리고 보통 이런 소식이 나오면 어떻게 될까요? 맞습니다. 주가는 하락하기 마련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상홀딩스 그만큼 강했나 봅니다. 조금만 떨어져도 살려는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뭔가 고점 친 거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오는 와중에도 마이너스 4%에서 보합, 이쪽에서 버티는 모습이 나와서 생각보다 대단하다라는 얘기도 해볼 수 있겠네요. 다만 단기적으로는 어떻게 갈지 모르는데, 그런데 길게 보면은 대부분은 이 상승분의 최소한 반 이상은 반납하는 흐름을 나타냅니다. 아마도 기름들도 당연히 많이 보셨을 거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더 이상은 뭐 경고는 하지 않아도 되겠죠. 당연히 조심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다음입니다. 이거를 뭐 컨텐츠주가 좋다고 해야 될지 아니면은 뭐 대선 관련, 총선 관련주가 좋다고 해야 될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요즘 들어 컨텐츠주가 뜨겁다고 하는데요. 그 이유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컨텐츠주에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은 서울의 봄이라는 영화, 그렇게 재밌다고 해요. 저 길이 또 한번 보러 가고 싶었는데 여전히 바빠서 못 가고 있지만, 어쨌든 요 친구 700만 관객을 돌파를 했다고 하며 1000만 초일기를 보여준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영화에 관련된 덱스터라는 기업이 최근 들어 좋은 흐름을 나타내고 있고, 그리고 최근에 오징어 게임 2 세트장이 공개되었다라는 이야기도 나왔죠. 그러다 보니까 오징어 게임 얼마나 큰 그 드라마라고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대작의 기대감이 또 나오다 보니까 컨텐츠주에서 관심을 받고 있으며, 게다가 여기서부터는 컨텐츠주긴 한데 이거를 뭐 컨텐츠주가 좋다라고 말하긴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사실상 정치 관련주라고도 볼 수 있는데, 도대체 뭔 소린가 하고 봤더니 위즈윅 스튜디오는 이정재, 정호성과 함께 와이더 플래닛의 유상 증자에 참여했다,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물론 뭐 유명인이 들어갔기 때문에 뭐 주가가 조금 오르는 건 가능하다라고 볼 수 있지만, 그런데 위즈윅 스튜디오와 와이더 플래닛 너무 좋은 모습을 나타내고, 왼쪽에 보다시피 위즈윅 스튜디오 상한가에 도착하는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보면은 야, 이게 이렇게 좋을 일인가 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런데 좋은 이유가 있었죠. 바로 이정재 배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방금 전에 보셨죠? 대상홀딩스, 그것 또한 이정재 배우 때문에 올라간 거라고도 볼 수 있어서, 사실상 최근 들어 이 이정재 이 이름이 나올 때마다 그냥 붙어있는 기업들은 전부 다 급등하는 정치 관련주로 편입되는 그런 모습을 나타낸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걸 보면은 야, 이게 주식 투자 투자 맞나 라는 생각이 들면서 혼란스럽긴 하지만, 그런데 어쨌든 기존 주주분들은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다만 추가적으로 매수할 분들은 매우 조심해야 된다는 거 한 번 더 말씀드리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다음입니다. 하이닉스 4분기 흑자 전환. 좋다라는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키움증권에서 SK하이닉스에 대해 메모리 가격 반등이 예상보다 더 클 것이라며 4분기 영업이익 흑자 전망을 내놨습니다. 참고로 지금 증권사들의 컨센을 보면은 4분기까지는 적자고 내년부터는 흑자다, 이러한 의견이 대부분인 걸 확인할 수 있는데요. 하지만 키움증권이 봤을 때는 그렇지 않다, 서프라이즈 낼 거다, 이렇게 말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게다가 내년 영업이익 추정치도 20% 정도 서프라이즈를 더 낼 수 있다, 이렇게 말을 한다고 하니까 당연히 주가도 추가적으로 상승을 해야 정상이라고 볼 수 있겠죠. 자, 개인적으로 내년에 하이닉스 충분히 15만원, 16만원 노려볼 수 있고 많게는 20만원까지도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그겁니다. 과연 다이렉트로 갈 것이냐, 아니면 조금 쉬어서 혹시나 우리 10만원에 살 기회를 한 번 더 주고 갈 것이냐, 이 부분이 매우 중요할 듯한데, 기대분들도 반도체 내년 좋다는 건 아마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하고, 과연 지금 사야 될지 아니면 떨어지면 사야 될지 혹은 뭐 반반 전략을 사용할지 등등 이런 부분을 고민할 필요가 있겠네요. 다음입니다. 스마트폰 시장은 10년 만에 최악. 전 세계 스마트폰 시장이 성숙기에 이미 접어들었습니다. 이 와중에 경기도 나빠지니 올해 스마트폰은 10년 만에 최악이라고 하는데요. 하지만 올해가 너무 안 좋아서일지는 모르겠지만 내년에는 소폭의 성장이 예상된다고 합니다. 참고로 올해 판매된 스마트폰은 거의 12억대 수준으로 작년보다 5% 정도 감소했는데 이게 다시 올라갈 수 있다는 거겠죠. 그렇다면 그 중심에는 누가 있나? 바로 미국과 유럽이 있나 하고 봤는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이 친구들은 여전히 성숙기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다만 중국, 인도 등 이러한 신흥국에서 큰 성장을 할 것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게다가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인도 시장. 아직도 인도는 스마트폰 보급률이 50%밖에 안 돼서 진짜 땅 짚고 헤엄치기다 라는 얘기를 해볼 수 있겠죠. 삼성전자가 빠르게 들어가서 애플을 제치는 모습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입니다. LIG 넥스원 고스트 로보틱스 인수. 자, 오늘 로봇주에 대해서 뭐 여러가지 이야기가 나왔는데요. 그 중에 두 개만 보자면은 일단 오늘 LIG 넥스원이 매우 뜨거운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왼쪽에 보다시피 상한가에 도착하는 걸 보여주죠. 그렇다면 그 이유가 뭔가? 바로 미국의 로봇 회사인 고스트 로보틱스를 LIG 넥스원이 인수한다, 이러한 이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올해 초에 기억나시죠? 로봇주가 많이 갔던 이유가 큰 기업들이 로봇 관련 기업들을 막 인수하면서 막 주가가 쭉쭉쭉 올라갔었는데 또다시 그런 모습이 하나 더 나왔습니다. 게다가 이 와중에 로보티즈는 차세대 자율주행 로봇을 출시한다, 이러한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내년에는 로봇팔을 활용해 층간 이동이 자유로운 로봇을 출시하고 대량 양산까지 돌입한다,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하네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걸 봤을 때 당연히 로봇은 결국 오는 미래입니다. 아마도 한 2, 3년 안에는 2차 전지가 한번 빵 터진 것처럼 이 친구들도 실적 기대감으로 터지는 날이 있을 거라고 보는데 그때 우리가 진짜 로봇주 깔끔하게 공부해서 한 번 더 당연히 크게 먹어야 될 듯 합니다. 그때까지 열심히 공부하도록 할게요. 다음입니다. 2024년 가장 좋은 투자는 테슬라 공매도다. 와, 이런 말이 있나? 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테슬라는 올해 100달러인가 101달러인가 거기까지 내려갔다가 무려 2배나 오르는 모습을 나타냈었습니다. 지금 가격을 보면 243달러죠. 하지만 번스타인은 내년 상당한 추락을 할 것이라며 24년 최고의 투자 전략은 주식을 사는 것도 채권을 사는 것도 아니라 바로 테슬라 공매도다, 이렇게까지 언급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테슬라 공매도를 쳐야 되는 이유가 뭐냐? 테슬라를 사면 안 되는 이유가 뭔지 봤더니 전기차 경쟁 심화로 인해 갈수록 압력이 더 커질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지금 현재 테슬라가 뭔가 주도적으로 가격 경쟁을 하고 있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테슬라의 가격이 여전히 타사보다 더 비싸다는 게 그 이유고, 게다가 중요한 거는 전기차 인기는 떨어지는데 이제 또 경기도나 이런 얘기가 나오다 보면은 사람들이 더 싼 거를 주목하지 않겠습니까? 좋은 차보다는 그래도 적당히 좋지만 좀 싼 거, 가성비 좋은 거, 그런 것들을 찾다 보면 결국은 상대적으로 비싼 테슬라 차량의 판매도는 줄어들 수밖에 없고 어쩔 수 없이 테슬라는 또다시 가격 인하를 할 수밖에 없다는 거겠죠. 그리고 난다면은 이제 판매량을 회복을 한다고 치더라도 수익성이 나빠지기 때문에 결국은 주가가 빠질 수밖에 없다라는 게 의견이라고 합니다. 과연 번스타인 말로 그런 식으로 될지 이런 부분도 우리가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겠네요. 다음입니다. 소아과 진짜 오픈런을 한다고 합니다. 요즘 소아과가 난리라고 합니다. 최근 아이들이 독감, 마이코플라즈마 폐렴 등이 난리가 나면서 대란이 심해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실제로 한 소아과에서는 새벽부터 줄을 서는 정말 안타까운 모습까지 나타나고 있고, 오전 9시가 되니까 이제 어떤 날마다는 다르겠지만 50명이 넘는 인원이 기다리는 풍경까지 보여준다고 합니다. 게다가 중요한 건 이겁니다. 오프라인만 그렇게 줄을 서는 게 아니라 온라인으로 예약을 할 수 있는 한 어플이 있다고 해요. 그런데 이게 월 1,000원으로 유료 금액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소아과를 예약하려면은 9시에 땅 해도 뭐 앞에다가 갑자기 50명이 생기는 그런 모습까지 나타난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부모님들의 마음은 조금은 안 좋다라고 말을 해볼 수 있겠죠. 다음입니다. 고점 쳤나? 중국 보건당국에서 최근 호흡기 질환으로 인해 병원을 찾는 아이들이 줄었다며 고점 통과서를 꺼냈다고 합니다. 피크아웃이라는 거겠죠. 다만 아직까지 중국에서 등교 중단 등의 조치는 이어지는 걸 확인할 수 있고, 게다가 병원을 찾는 아이의 수가 평균적으로 조금 꺾이긴 했는데 큰 폭의 감소세는 아니기 때문에 다시 또 올라갈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나타날 수 있겠죠. 조금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합니다. 어쨌든 이게 좀 꺾여서 우리나라 아이들도 이러한 폐렴 걱정이 없었으면 좋겠고, 그리고 독감도 요즘 유행한다고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도 모두 조심해야겠네요. 다음입니다. 유전자 가위 FDA 첫 승인 드디어 떴습니다. 이 소식이 떴군요. 유전자 가위 기술을 활용한 치료법이 FDA 첫 승인을 받았습니다. 최근 들어 영국에서도 세계 최초로 승인을 하면서 이제는 유전자 가위 기술이 확산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고 하네요. 그래서 이번에 승인을 받은 유전자 치료법은 어디를 치료하는 데 쓰이는지 한번 봤더니 흑인에게 유전적으로 발생하는 겸상적혈구병을 치료하는 기술이라고 합니다. 어떻게 치료하는가? 바로 원인이 되는 헤모글로빈을 태아 시절 상태로 돌아가도록 하는 치료하는 방법이라고 하네요. 그런데 찾아보니까 이게 뭐 금액이 엄청납니다. 거의 몇십억 정도를 치료비에 써야 된다고 하니까 워낙 어려운 방법이라 그런지 정말 비싸구나라는 생각이 조금 드네요. 어쨌든 이러한 소식에 툴젠 등 국내 유전자 가위 관련 업체들이 매우 급등하는 모습을 나타내긴 했지만, 그런데 마지막에는 뭘까요? 맞습니다. 뉴스에 팔아라 흐름이 나오며 전부 다 반납하고 하락하는 모습으로 마감이 되었습니다. 다음입니다. 코인 투자자분들은 당연히 호재라고도 볼 수 있겠네요. 코인 예치금 또 이자 받아요. 자, 내년 7월부터는 가상자산 거래소에 예치한 돈 또 이자가 지급될 전망이라고 합니다. 지금까지 가상자산 업자들은 투자자들이 코인 거래소에 예치한 원화를 전부 다 은행에 넣은 다음에 나오는 이자들 전부 다 와구와구 했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하지만 이제는 이러한 운용 수익과 비용을 반영해 예치금 이용료를 투자자들에게 지급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당연히 코인 투자자분들은 조금의 돈이라도 더 벌 수 있으니까 당연히 호재라고 볼 수 있겠죠. 다만 이 가상자산의 범위에서 NFT와 예금 토큰은 제외된다고 하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입니다. 농심 신라면 더레드 사발면 출시. 자, 신라면 더레드 아마도 드셔보셨을 듯 합니다. 정말 인기를 많이 끌고 있고 저끼리 또 많이 먹어봤는데 뭐 그렇게 나쁘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이 친구 이제는 봉지까지만 있었지만 사발면으로 나온다고 하네요. 자, 신라면 더레드는 기존 신라면 제품보다 2배나 매운 라면으로 출시 4개월 만에 2천만 봉이나 팔린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대박이죠. 또한 얼마나 잘 팔렸냐면은 올해 3분기 기준 봉지라면 매출액 상위 10위 안에까지 들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혹시 드셔보셨나요? 저끼리 또 먹어봤지만 매운 거를 제가 뭐 그렇게 잘 먹진 않습니다. 그럼에도 그냥 적당히 맵다, 이 정도 생각이 들 정도로 맵고, 다음에도 사 먹을 거냐라고 하면은 충분히 사 먹을 수 있다라고 말을 하긴 하겠지만, 그런데 굳이 뭐 이거를 무조건 사 먹어야 된다, 그런 생각까지는 들지 않더라고요. 그냥 신라면만 해도 충분히 맛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그냥 라면 사러 갔을 때 더 싼 거 고를 듯 합니다. 어쨌든 아직까지 못 드셔보셨다면 한번 드셔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 그리고 한편 농심이 10월에 출시한 신제품 빵부장 소금빵, 저 이거 진짜 좋아하는데요. 이 과자가 먹태꽝과 맞먹는 초기 판매 실적을 거두었다고 합니다. 약 6주 동안 330만 봉이나 판매가 되었다고 하니까 혹시나 기름분들 아직까지 이것도 못 드셔보셨다면 편의점 가면은 보통 구할 수 있어요. 사실 먹태깡은 아직도 못 구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빵부장 소금빵은 쉽게 구할 수 있어서 한번 드셔보시면은 이거 괜찮다, 뭔가 깔끔하고 맥주랑 먹으면 딱 맞다, 이런 생각이 드실 듯 합니다. 다만 이러한 히트하는 상품이 많아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농심의 주가는 조금은 지지부진한 모습을 나타냅니다. 올해 들어 너무 많이 달려서인지 모르겠지만 최근에는 조금 아쉬운 모습을 보여준다고 하네요. 다음입니다. 똑똑 네덜란드 방문합니다.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의 네덜란드 국빈 방문에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함께한다고 합니다. 두 회장은 이번 출장에서 ASML을 방문할 것으로 알려져 있다고 하는데요. 참고로 ASML은 세계에서 유일하게 EUV 노광 장비를 생산하는 회사로
사실 여기서 이거 못 받으면 반도체를 못 만든다 이런 얘기까지 나올 정도로 매우 중요한 회사라고 말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반도체 양대 산맥 아니겠습니까? 삼성과 SK 두 회장이 같이 가서 이렇게 또 방문한다고 하네요. 이번에 뭐 갔으니까 당연히 잘 되길 또 바라고, 그리고 또 원전 관련 이야기가 나올지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최근 들어 기르분들 스펙 투자에 조금 관심이 생겼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이유는 최근 들어 스펙이 뭐 상장하면 5,000원으로 시작하는 그런 모습을 나타내다 보니까 사실 10개만 받아도 한 주당 3,000원이면 3만 원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최근 들어 관심이 많으실 텐데, 하지만 요 친구 잘못 투자하면 완전 난리가 난다는 거, 그거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스펙을 투자하는 이유가 뭘까요? 맞습니다. 제일 처음에 매도하려고 투자한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그런데 나중에 상장하고 투자하는 이유는 당연히 어떠한 좋은 기업과 합병을 기대하기 때문에 매수를 합니다. 그때 만약에 좋은 기업이랑 합병했다, 그렇다면 막 주가가 2배, 3배 쭉쭉 올라가는 모습도 나타내기 마련이죠. 그런데 모든 스펙이 다 합병을 하지는 않을 겁니다. 모든 스펙이 합병하면 전부 다 스펙만 사고 있지 굳이 우리가 다른 거 살 필요가 없겠죠. 그렇다면 만약에 이 스펙이 합병을 하지 못한다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은, 당연하게도 3년이라는 시간이 있고 3년이 지나면은 상장 폐지에 접어들게 됩니다. 물론 이거는 다른 주식이랑 좀 다릅니다. 다른 주식은 상폐가 되면은 말 그대로 휴지 조각이 된다고 하지만 요 스펙은 다시 돈으로 돌려줘요. 게다가 그 공모가인 2,000원 말고 소정의 이자인 몇백 원 정도, 120원인가 뭐 그 정도 준다고 하는데, 그렇게 큰 금액은 아니다라고 당연히 말을 해볼 수 있겠죠. 만약에 내가 3년 동안 사서 기다렸는데 상장 폐지를 하고 끝났을 때 2,100원 뭐 이 정도 준다고 하더라도 기회비용이 당연히 아쉬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보통 스펙은 금리가 지금처럼 높을 때 은행에 그냥 맡겨도 4% 이렇게 줄 때는 2,000원이 깨지는 기현상까지 나타나는 걸 볼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스펙을 우리가 무지성으로 매수하면 절대 안 된다는 거 방금 전에 설명드렸고요. 상장 폐지가 되면은 진짜 2,000원밖에 못 받는, 예를 들어 내가 뭐 4,000원에 샀습니다. 그러면은 아무리 기다려도 반토막밖에 못 받는 그런 상황이 펼쳐질 수 있기 때문에, 게다가 중요한 거는 지금처럼 금리가 높을 때는 2,000원은커녕 1,900원까지 내려갈 수도 있기 때문에 당연히 스펙 투자가 100% 안전한 투자가 아니라는 거 한 번 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게다가 중요한 거는 이러한 상패는 생각보다 많은데요. 올해만 하더라도 IBK 스펙, 미래에셋 스펙, DB금융 스펙이 상장 폐지를 한 바 있고, 왼쪽에 보는 삼성 스펙 4호, 이 친구가 이제 2년 7개월인가 8개월인가 차로 접어들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누구랑 합병할지를 정했지 못했기 때문에 사실상 이제 상패를 하지 않겠나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죠. 다음입니다. 무신사 연간 거래액 4조 돌파. 무신사가 거의 최근 5년간 매년 2배씩 뭐 성장하는 모습을 보여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올해 거래액이 4조 원에 육박하고 연말 흐름만 잘 탄다면 돌파까지도 가능해 보인다고 하네요. 참고로 무신사는 재작년에 2.3조 원의 거래를 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는 3.4조의 거래를 하면서 엄청난 성장을 보여줬고, 그러다 보니까 올해는 당연히 4조 넘기지 않겠니? 라는 이야기가 나온다고 하네요. 그렇다면 모든 패션 업계가 좋냐? 그건 아니었습니다. 여성 패션 플랫폼 에이블리는 오히려 월간 이용자 수가 줄어드는 모습을 나타내는데, 그런데 무신사는 월간 이용자 수도 전년비 25%가 넘는 상승세를 올해도 보여줬다고 하네요. 그래서 지금 패션 1위는 누가 뭐래도 무신사가 맞다고 합니다. 다음입니다. 코스피 200 특례 편입. 에코프로 머티리얼즈가 상장한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요. 코스피 시총 100위권에 드는 규모를 자랑하지만 상장한 지 6개월 미만으로 코스피 200에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특례 편입 기준을 충족하며 15일 정기 변경 때 그때 편입이 된다고 하니까 최근 들어 주가가 좋은 흐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에코프로 머티리얼즈 주주분들은 이런 부분 또 생각하면서 매수했다고도 볼 수 있겠네요. 한편 에코프로 머티리얼즈가 들어가면 한 명이 빠져나와야겠죠. 그 친구는 K카가 그 주인공이고, 이번 15일에 K카가 코스피 200에서 쫓겨나게 된다고 합니다. 다음입니다. 자영업자에게 캐시백. 고금리로 고통을 겪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위해 은행권의 상생금융 시즌2가 구체화되고 있습니다. 상생안에 어떤 내용이 있나 봤더니 금리 5%를 초과하는 대출을 보유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에게 캐시백을 해주는 형태를 고민하고 있다고 하네요. 물론 아직까지 지급 시기와 지급 방법은 논의가 되지 않았으나 분기별 지급이 유력하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감면율은 대출금리 구간별로 더 높은 감면율을 적용하고 1인당 환급 규모는 1억에 대해서 연간 최대 150만원 뭐 이런 얘기가 나온다고 하네요. 하지만 중요한 거는 이러한 얘기가 나오면 불평하는 쪽도 당연히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고금리 장기와 그 다음에 코로나로 인한 특수한 상황 이해할 수밖에 없긴 한데,
근데 이거 소상공인 계속 도와주면은 다른 차주에 대한 박탈감, 그다음에 도덕제 해이 이런 건 어떻게 할 거냐? 요런 얘기도 또 나온다고 하네요. 다음입니다. 사립초등학교 감축. 내년부터 초등학교 입학 인구가 30만 명대로 떨어진다고 합니다. 지금 현재 서울시 교육청에 따르면 전교생이 240명 미만인 소규모 초등학교는 21년 101곳에서 올해 152곳으로 50%나 증가한 모습을 나타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좀만 지나면 학교에 학생보다 선생님이 더 많아지는 거 아니냐 요런 얘기까지 나올 것 같은데요. 그래서 서울시 교육청은 사립학교 감축을 논의하는 회의를 소집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렇게 사립학교 감축이 본격화되면 교원들의 반발도 심할 수밖에 없을 듯한데, 저출산이라는 스노우볼이 이렇게 굴러가는 걸 볼 수 있고, 최근에 대구에서도 유명한 일이 있었습니다. 금호공대랑 그 경북대 그 두 개가 합쳐진다 이런 얘기가 나오자 좋아하는 학생들도 있고 그다음에 또 싫어하는 학생들도 있겠죠. 그런 식으로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데, 학교 같은 경우도 결국은 갈수록 줄어들게 되겠구나. 그다음에 나중에는 선생님도 이제 너무 넘치다 보니까 선생님도 줄어들고 결국은 모두가 온라인으로 교육을 받는 그런 일이 또 생길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자, 오늘의 공부 여기까지 끝났습니다. 항상 이렇게 같이 공부해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기리셨습니다. 빠이요.